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한국의 정치문화. 박근혜 게이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저 내가 옳았다는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를 원한다면 핵심 인물에만 쏠린 관심을 넘어서야 한다. 보다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은 권력을 가진 극소수에 의한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한국 정치 문화의 문제다. 영향력 있는 식자들이 역사상 최악의 정부 운영을 목격했을 때 그토록 수동적 태도를 취하지만 않았어도 상황이 이와 같은 통제 불능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청와대의 비밀스럽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청와대가 주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공식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코 비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소위 한국의 최고 엘리트라 불리는 이들 중 누구도 정부의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들은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시민들에게 수년간 지속된 정치 위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럴 의무감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대화할 때마다 나는 누군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 그 중에는 이런저런 자리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무엇이 한국 국민들에게 최선인가를 묻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정책이 아니라 정치 문화인 것이다. 나는 이번 사태의 과정 전체가 하나의 비극이며 그것도 여러 차원에서의 비극이라고 본다. 소수의 특권 집단이 대통령직에 수반되는 권력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남용하고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利益을 위해 공식 절차를 무시했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을 그들은 마치 자신의 사적 소유물인 양 다루었다. 이러한 권력 남용의 죄는 현재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 세 사람에게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이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죄는 아니다. 한국 재계와 정부의 부정부패는 오랜 세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왔다.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나 여성이 지나치게 편향된 방식으로 평가된 것도 크나큰 비극이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필요한 기술을 갖추어 정부 요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외모 숭상과 얄팍한 소비 사회, 부와 지위가 안겨주는 특혜에 정신이 팔린 것으로만 비춰졌다. 센 여성이 보여준 심리적 약점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무감의 결핍이다. 여성 리더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기만적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 문제에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했다.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 중 가장 간과된 점은 바로 앞으로 한국 여성이 받게 될 영향이다. 앞으로 한국을 이끌 여성들은 그간 여성의 발목을 잡아온 간접적 모욕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 당장 여성 문제에 있어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는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한 과제다. 학계와 산업계, 정부에서 보다 숭고한 리상을 위해 일하고 용감하게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준비된 역량을 발휘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미디어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소비 대상으로 전락한 여성을 진흙탕에서 건져낼 여성상이 필요하다. 셋 여성이 저지른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도 경기 침체도 특정 정치인의 행태도 아니다. 가장 큰 위협은 문화적 데카당스, 퇴락의 확산이다. 이처럼 퇴락하는 문화 속에서 개개인은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각 없이 음식, 술, 성적, 쾌락, 휴가와 스포츠에 탐닉한다. 단기적인 만족을 인생 목표로 삼으며 희생의 가치는 평가절하한다. 이런 게 전형적인 퇴락이다.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본능적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비극이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소비의 욕망은 자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모범처럼 받아들여진다. 지금 세대는 청년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가 가진 합리성, 자제력, 마음 챙김 등의 덕목을 가르치는 대신 상업 광고가 전시하는 즉흥적이고 목적 없는 자기 만족과 과시욕만을 강조한다. 이 같은 광고들은 규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단 몇 분만 텔레비전을 봐도 어느 날 한국을 위협하는 기괴한 문화적 퇴락을 목격할 수 있다. 각종 프로그램에선 무절제하게 꾸역꾸역 음식을 입에 넣으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장면이 끝없이 반복된다. 광고에는 20여 년 전이라면 포르노그래피라는 이유로 금지됐을 차림새의 여성이 등장한다. 자극적 광고는 얼마간 상품 판매고를 올려주겠지만 이런 전략이 거버넌스 기반을 약화시키는 도덕적 퇴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국가의 정책은 복지, 안보, 가치와 무관하게 부와 권력을 쌓는 기회로 전락했다. 이러한 퇴락이 사회 전체에 만연한다면 경제정책이나 기술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염치의 상실은 훌륭한 한국 전통문화의 쇠퇴를 가속화했다. 예컨대 한국은 전통적으로 연로한 부모를 외면하는 행위를 창피하고 그릇된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연로한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은 유교, 문화의 전통 안에서 도덕적 의무를 내면화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자신의 행위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스스로의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하는 삶의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사회가 부과한 표준에 자신이 부합하는지를 살필 뿐 본인의 행동이 진정한 윤리적 의미에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윤리는 남의 이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속박 속에 살아온 한국인들은 점차 윤리의 강조를 개인의 삶을 제한하는 억압으로 받아들였으며 즉시 만족으로 표상되는 현대생활과는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하게 됐다. 염치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자녀를 보살피고 일터에서 책무를 다하기만 하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여긴다. 염치의 상실과 더불어 인과에 대한 인식의 저하 역시 한국의 문화를 쇠퇴하게 한 원인이다. 디지털 표현의 시대, 주변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바뀌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일상적 행위와 그것이 타인과 세계에 끼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더 이상 명료하게 알아채지 못한다. 심지어 대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의 유기체다. 누군가 밀면 누군가는 밀리는 것이 세상이다. 우리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차를 마신다. 그러나 종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카페 종업원들에게 건방지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으면서도 이런 태도가 한국 문화 전체를 깎아내린다는 인식은 하지 못한다.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도덕과 연관돼 있다. 독서, 식사, 담소를 포함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삶의 도덕적 의미를 일깨워야만 건강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순 없지만
삶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문화를 재확립해야 한다. 유권자들, 기적의 메시아를 바란다. 안철수 신당이 등장했을 때 정계에선 이들이 정치에 대한 여의도 정가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안철수 신당이 몇 가지 의례적인 변화에 이어 또 한 번 당명을 바꾼 것뿐 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구름이 하늘을 수놓으며 지나간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비유했다. 정당과 보통 시민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신당의 등장은 근본적인 정치개혁과 큰 연관성이 없다. 흥미롭게도 비슷한 일이 미국 민주당 진영에서도 일어났다. 미국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원치 않았다. 다만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에게서 민주당 당내 통제권을 가져오려 했다. 재계의 리익과 친밀해진 민주당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였다. 샌더스 지지자들은 데비 와서만 슐츠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의장을 상대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렀다. 슐츠 의장은 2008년 힐러리 선거 운동본부의 공동 본부장이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힐러리 쪽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행동을 보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안철수 의원과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희망하는 것은 이들이 기성 정치인에 맞서 정치가 재기에 언론과의 유착을 끊고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말이 있다. 유권자들은 리더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메시아를 원한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 그들이 투표하는 이유는 그들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시민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직접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지 않는다. 정치학자 테다 스카치펄은 저서 민주주의의 쇠퇴, 미국 시민 생활의 변모,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에서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종언을 맞이한 이유를 짚어내고 있다. 4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해외 전쟁 참전 용사회, 프리메이슨, 라이언스 클럽 등 단체에는 사람들이 넘쳤다. 이들 단체는 내부적으로 선거나 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여기에는 사회, 기득권 층뿐 아니라 노동계급 출신의 회원들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유형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외로움을 느낀다. 더구나 일상에서 정치 과정에 대한 민주적, 능동적인 참여 비율은 아주 낮다. 1960년부터 1970년대와 비교해보면 그때는 투표권은 없었어도 이웃과 함께 토론하는 등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웃도 모르고 토론도 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봐도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눈에 들어온다. 20여 가구가 아파트의 같은 동에서 복도 및 진입로를 공유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같은 현관문을 드나드는 사람들끼리 이름을 아는 이웃은 별로 없다. 침묵이나 시설, 개선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모인 적조차 없다. 공동利益을 위한 공동체도 시민적 담론도 없다. 일상의 기저에서부터 정치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행정 참여도 마저 극히 낮은 상황에서 사회 상층부의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투표만 잘하면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생각은 문제의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정당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정치 문화에 부응하며 발전한다. 지역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거주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이 지역 봉사활동에 참가할 의무나 이웃과 공동으로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당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정당이 대신해 줄 거라는 기대는 어리석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보다 덜 민주적이었다고 여겨지는 전통 한국 사회에서는 당면한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의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면 한국의 전통적 마을 문화가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일상생활에서부터 민주적 참여를 시작해야 한다. 18.